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다고 하던데 만족하는 학생도 아쉬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든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좋은 대학을 가면 그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 후에는 또 다복한 가정을 꾸린 후에는 이 성공과 만족을 위한 우리의 열망은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놓고 기본으로 돌아갔던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이주의 사람, 오늘은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의 조성진, 손여름, 이문찬 이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탄생하기 전에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30년 전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특히 1994년에 한국 국적 피아니스트로는 최초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는데 요즘 그러니까 국제 콩쿠르 무대를 휩쓸고 있는 이런 스타 연주자들의 대선배인 셈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미 30년 전에. 네, 요즘 제가 안 나가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뛰어난 후배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겸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속이 아니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교수로도 임명이 되셨던데 그때가 몇 살 때신지 또 어떻게 서울대 음대 교수까지 가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때 94년이었는데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88 올림픽이 있고 나서 그 러시아에서 한국인 그 국적을 가지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 콩쿠르이 있자마자 바로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고, 네, 그리고 아직은 연주를 조금 더 해야지 되는 때인데 모든 분들이 옆에서 저희 선생님도 그러시고 부모님들도 그래도 이거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울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셨죠? 29살이었어요. 29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팬클럽이 결성된 1호 아티스트였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팬클럽까지 결성이 됐었나요? 그때 아마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음반이 나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EMI 영국 음반사가 지금은 워너 음반사가 됐는데 선택한 첫 한국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20대, 30대 초반이었고 네.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아하. 그래서 아마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클럽으로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보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희소한 이력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이거는 그냥 팝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앞서간 생각이셨고 음반사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K 클래식 그 우리 젊은 아티스트들이 너무나도 활동을 하고 팬이 그냥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네. 이렇게 국제 콩쿠르뿐만 아니라 또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셨더라고요. 잠깐 몇 가지 언급해드리면 보스턴 심포니, 또 런던 심포니, 내셔널 심포니, 또 벨기에, 러시아, 바르샤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KBS 오케스트라까지 함께 솔리스트로 무대에 오르셨었는데 어떤 공연의 연주가 유독 좀 기억에 남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물론 러시아에 가서 아무래도 차이콥스키 콩쿠르 때 그 한국 사람으로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동양 사람이 무대를 섰을 때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협주곡을 2개를 해야 됐었는데요. 네. 연달아 가면서 했을 때 그 러시안들이 다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아주 그냥 꼭 응원하듯이 그렇게 쳐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아하. 또 벨기에 공연은 지난달에 9월 달에 했는데요. 네. 네, 그거는 제가 91년에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다음에 34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오케스트라를 만나서 그래서 굉장히 네네. 감회 깊었습니다. 러시아 사례와 또 벨기에 사례가 상당히 감회가 깊은 공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립기념관 홍보대사로 또 독립기념관에서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한 고향의 봄, 이거를 또 연주하기도 하셨던데 잠깐 또 연주 감상해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잠깐 뭐 봤지만은 뭐 물론 제가 뭐 이쪽에 일가견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봤는데도 그 선율을 계속 듣고 싶다 이렇게 좀 천천히 젖어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걸출한 일을 갖고 계신 분께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수상 이력 중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가 약간 공백이 있던데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아티스트가 피아니스트가 93년도에 미국에서 열렸던 가장 큰 콩쿠르 결선도 아니고 예선에서 그만 똑 떨어지셨어요. 네, 지금 너무 유명해진 콩쿠르죠. 네. 임윤찬 씨가 1등을 해서 네. 예, 그 콩쿠르에서 제가 나간 콩쿠르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콩쿠르이 그거였는데요. 아, 네네. 아, 예선 탈락. 네, 예. 그리고 예선 탈락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콩쿨 측에서도 사실은 보도가 나갔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무조건 본선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한 쇼크였고 또 그 당시에는 그냥 저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20대 중반의 나이로서는 그 사실은 음악은 우리가 등수와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예술이라는 하죠. 거는 네. 어디까지나 취향인데 지금도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콩쿠르에 막 연연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커리어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좌절을 했었어요. 이 좌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국내 뭐 땡땡 통신사겠죠. 미국의 장거리 전화 회사 직원으로 그것도 갑자기 영업사원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취직하셨어요. 진로를 완전 틀어버리셨네요. 네, 이제 어떻게 그 20대 중반에서 후반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학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계속 피아노만 친 사람으로는 궁금했어요. 회사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마침 들어가게 돼서 또 한 몇 개월 있으니까 매니저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럼 저의 길은 이 길인가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예, 하다가 저희 선생님한테 혼났죠. 지금은 뭐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시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고 정말 내 인생, 내 피아노 인생을 정말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뭐 본업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국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 이때가 29살,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셨고. 그런데 이 29이라는 나이가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콩쿠르 나가기엔 좀 늦은 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차이콥스키 콩쿠르이 4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29살 때 이제 저의 멘토고 뭐 어머니세요. 근데 미국의 어머니신데 변하경 선생님께서 무조건 이거는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삶에서 도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엄청 울고 선생님은 무조건 신청서를 내라고 그래서 그래서 서류 접수를 하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서 이렇게 뭐 예선 탈락이라는 큰 충격에 또 잠깐 진로를 틀었다가 이 세계적인 대회에 다시 나가는 준비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테고 결국엔 또 입상까지 하신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또 재기에 성공해서 바로 이어서 서울대 최연소 교수직까지 따내셨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 서울대 교수직 포함해서 모든 것을 놓고 돌연 한국을 떠나셨다. 이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슨 일보다도 사실은 콩쿠르를 하고 나서는 네. 또 연주자로서 많은 경험을 가져야지 되고 성숙할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근데 그 교수라는 직업이 저에게 엄청난 책임감이고 무게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들도 굉장히 어려서 엄마로서 그 가까이 갈 시간도 없이 너무 삶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내가 과연 외국에 나가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이콥스키도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전화사에 들어가지 뭐 하면서 외국 다시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 생활에 이제 다년간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연주자로서 실력을 더 혹은 그때처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후에 지금은 미국 명문 음악학교 뉴 잉글랜드 음악원 NEC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이 어떻게 보면 서울대 음대에서 재직하던 교수가 미 NEC 교수로 임용된 교수 역수출 사례 아닐까요? 요새는 그런 일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다 뛰어나요. 뭐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래서 특히 교수 채용을 특히 이제 동양 사람들이 요새 클래식 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뛰어나서 한국 교수들을 사실 굉장히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잉글랜드 음악원은 제가 나온 학교여서 모교시고. 네, 모교이고 또 변학영 선생님이 계시고 지금 또 송민수 선생님까지 임윤찬의 선생님까지 있어서 임윤찬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는 재학 중이고. 네. 예. 최근에 또 후학 양성에 또 힘을 쏟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또 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인지 자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자라나는 새싹이 너무 많고요. 이 그 무궁무진한 재주를 어떻게 저희 나라가 다 감쌀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그 중에서 올해 초에 롱티보라고 그 프랑스에 있는 콩쿠르에서 18세의 나이로 입상을 한, 그러니까 1위 입상을 한 김세영 군이 있는데, 김세영 군은 작년에 17세의 나이로 하버드와 NEC를 두 학교를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네네. 두 학위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도 미국에 온 지 2년 만에 영문학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아주 생각이 많은 친구고, 또 뭐 홍석영이라는 친구는 임윤찬 군이 입상한 그 콩쿠르에서 청소년 또 파트에서 1등을 했고요. 네, 또 윤희상 콩쿠르에서 입상한 김송현 군도 있고,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계속 지금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본 우리 백 선생님은 어떤 스승인지, 올해 롱티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세현 씨의 기자 간담회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롤모델로서는 이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백계선 선생님과 장타이선 선생님을 음악적으로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많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이 저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자의 저런 담담한 인터뷰 잠깐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진, 임윤찬, 손여름 이은 신예 스타 연주자 명단에 우리 김세현 군도 이름을 올린 셈인데, 어제가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교육열, 경쟁 이런 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외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자녀 두 분을 또 하버드대에 또 보내시기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후학을 기우면서 김세현 군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 배출해내셨고, 어떻습니까? 경쟁이 센 한국 문화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면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공자도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사실 저희가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남의 그런 어떤 그 남이 생각하는 거기에 모든 거를 잣대를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개발을 할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데, 저희의 삶이 워낙 바쁘고 또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때는 없고 계속 새로운 인포메이션만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저도 그랬지만 사실 뭐 콩쿨 예선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드러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참 그런 경쟁하는 의식 하는 부분들이 동력이면서 동시에 또 좀 가라앉혀줘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성공한 연주자, 또 뛰어난 교육자, 뛰어난 어머니이신 것 같기도 한데, 몇 해 전에 펴낸 책 제목은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책 제목부터 좌절이 들어가네요. 근데 스스로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저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으면 기대와 반대가 되고, 기대를 안 할 때는 오히려 부각이 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또 저희에게 오면서 또 저희가 인간으로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많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좌절이 조금 있고 또 그거를 딛고 일어나고 그것의 연속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온 배경에 아마 조부 되시는 할아버지 DNA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부님께서 독립운동가셨던 백남채 선생님이셨어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그 3.1운동에도 대구에서 있는 3.1운동에 주축이 되시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가 또 마침 뉴욕에 뉴욕 독립 전시관이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또 이사장을 맡게 돼서 그 뉴욕 타운홀에서 저희가 1921년에 3.1 운동을 2년 뒤에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삶을 읽으면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니까 저희 그 나라의 중요성, 또 그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의 역사 이런 거를 그 외국에 있는 그 우리 자녀들한테 또 2세들한테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활동을 하다가 개강 기념 음악회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공연 계획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공연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학생들과 또 공연과 이걸 같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네. 내년에는 그 오히려 뮤지엄, 그러니까 박물관들 그런 데서, 그리고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조금 청중과 더 가까워지고요. 또 학생들과 그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는 선생님 입장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설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지 되는 게 저의 또 입장 아닌가, 그리고 저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끝으로 내 인생의 장면, 문장 부탁드렸는데 한 문장을 골라주셨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부분. 아마 살아온 역정을 좀 담은 그런 표현인가 보네요. 푸시긴의 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또 참으면, 인내하면 또 웃을 날이 있고, 그 삶에서 기쁨과 슬픔과 좌절은 잠깐 순간이라는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또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자, 2주의 사람, 오늘은 백혜선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작품 번호 314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14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